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카네맙, 아두카누맙 쓸만한 약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알츠하이머병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인 전임상 알츠하이머병에서 시작해서 주관적 인지저하로 시작되고 그 다음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경도 인지 장애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까지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증상 발현 이전부터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하고 신경세포 접합부 기능장애가 생기고 타우 엉킴, 신경 손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이 개발되어 임상시험되어 왔습니다. 아두카누맙은 응집된 형태의 베타아밀로이드에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에 작용하는 약제 중에서 임상적 유의성을 최초로 보인 약제입니다. 임상시험은 이머지와 인게이지 스터디가 되었는데 연구 대상은 아밀로이드 펫에서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된 경도인지 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군은 MMSE가 24에서 30점인 경우 CDR 글로벌 스코어가 0.5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균 나이 70세, CDR SB 스코어 2.4점, MMSE 스코어 평균 26.4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18개월 뒤 CDR-SB 스코어 변화를 봤습니다. 임상시험 중 하나인 이머지 연구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군으로 시행이 되었고 플라시보군, 그리고 저용량군, 고용량군 이렇게 3개의 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CDR-SB 스코어는 점수가 증가하는 것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플라시보군에서도 당연히 스코어가 올라감에 따라서 인지기능이 저하됐는데 아두카누맙 저용량군은 인지기능 속도가 약간 느려서 최종적으로는 CDR-SB 스코어가 플라시보보다 0.26점 정도 적었습니다. 아두카누맙 하이도주군은 플라시보보다 CDR-SB 스코어가 0.39점 정도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CDR-SB 스코어로 0.39점 정도 적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사용한 CDR-SB 스코어는 임상치매 척도라고 불립니다.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및 문제 해결, 외부 활동 참여, 가사와 취미, 개인 감명 이 각각의 영역에서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 총점을 더해서 얻게 됩니다. 따라서 CDR-SB 스코어의 총점은 18점이고 치매가 진행할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0.5점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에서 기억 상실이 없거나 때때로 경미한 건망증이 있는 상태는 0점, 빈번한 경미한 건망증이 있는 상태, 이를 부분적으로 기억하는 양성 건망증 상태를 0.5점이라고 합니다. 진압력에서 완전한 진압력이 있는 경우를 0점, 시간과 관련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진압력이 있는 경우를 0.5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머지 스터디에서 아두카누맙 하이도주군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0.39점 정도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여기서 요 사이에 떨어지는 정도만큼의 차이도 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CDR이 0.5점인 경우 CDR-SB가 1년에 1.43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CDR이 1점인 경우에는 1년에 1.91점씩 CDR-SB 스코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0.4점 정도의 차이라면 1년에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수개월 정도의 악화 정도만 진행을 늦췄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알츠하이머 데멘치아 임상시험 결과를 볼 때는 거기서 측정하는 스코어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값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알츠하이머 데멘티아에서 흔히 사용하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의 효과를 각각 아웃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네페질과 메만틴의 효과를 측정하는 아웃컴으로는 MMSE나 아다스코그 스코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다스코그 스코어는 0점에서 70점까지의 스코어입니다. 그런데 0점에서 70점까지 스코어이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가 좀 좋아졌다고 느끼거나 보호자나 의료인이 이 환자의 인지 기능이 조금 좋아졌다고 느끼길 정도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값은 일반적으로 4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다스코그 스코어로 4점은 좋아져야 본인, 보호자, 의료인이 좀 좋아졌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네페질과 메만틴의 임상시험 결과 도네페질은 아다스코그 스코어는 2.8점 정도 호전을 시키고 대조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메만틴은 2.21점 정도 호전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MMSE 점수도 우리가 잘 알듯이 0점에서 30점까지의 스코어인데 MMSE 점수로는 3점 정도는 좋아져야 본인이나 보호자, 의료인이 약간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각각 약제의 임상시험 결과 도네피질은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1.14점 정도 호전을 시켰고 메만틴은 0.45점 정도 호전을 시켰습니다. 즉, 각각 스코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했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였을 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값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다스코그 스코어가 4점 이상 좋아지는 것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내에서 도네페질을 사용했을 때 아다스코그 스코어가 4점 이상 좋아지는, 즉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플라시보군에서는 27%, 도네피질군에서는 38% 정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플라시보와 도네피질의 차이가 1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 말뜻은 꽤 진행된 치매에서 도네페질을 10명이 복용하면 10명 중 1명 정도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의 호전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네페질 같은 경우에는 약 10명 중 1명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추가적인 호전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도네페질의 실질적인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조군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진료실 환경에서는 도네페질을 먹는 사람 중에 10명 중 4명 정도는 아다스코그 스코어로 4점 이상 좋아지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미 있는 호전이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네페질을 처방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10명의 환자에게 도네페질을 주면 한 4명 정도는 좀 좋아졌다고 느낄 정도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엄격한 세팅의 더블 블라인드 RCT를 시행해 보면 플라시보군에서도 약 10명 중 3명 정도는 꽤 호전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약효는 10명 중 1명에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엄밀한 해석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두카누법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DR-SB 스코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0점에서 18점까지의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 즉 본인이나 의료인,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고 느끼려면 CDR-SB 스코어로 1에서 2점 정도는 좋아져야 좋아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이머지 스터디에서 하이도즈 아두카누밥군이 플라시보보다 호전된 점수가 0.39점, 약 0.4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일지는 몰라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MMSE 스코어로 봤을 때는 플라시보에 비해서 점수의 호전이 0.6점에 불과해서 이것도 역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논하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다만 이머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세팅이 처음과 나중이 좀 달라졌습니다. 즉 아두카누밥의 도즈를 조정한
그 후기에 시행된 연구에서는 CDR-SB 스코어로 하이도즈군이 0.5점 정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0.5점 호전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CDR-SB 스코어로 1점에서 2점까지에 비한다면 모자란 점수, 모자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고려할 것은 아포이 캐리어인 상태와 아시아인에서 과연 얼마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포이 캐리어인 경우에는 0.5점 정도 CDR-SB 스코어가 호전이 되었었고 아시아인에서는 1점 정도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연구 결과 그리고 좀 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나 그 치매 전 단계 환자가 아니라 특별하게 타겟을 설정하여 아두카누밥이 효과가 좋은 서브그룹을 잘 타겟팅해서 약을 쓰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런 연구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함께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에서 생길 수 있는 제일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아밀로이드 관련 비정상 영상 소견, 아리아라고 합니다. 아리아는 약을 투여한 군에서 발견되는 뇌 MRI상 작은 부종이나 미세 출혈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아직까지는 실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뒤에 말씀드린 레카네맙에서 실제 출혈과 사망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약제를 쓸 때는 주기적으로 MRI를 촬영해서 아리아가 생기는지 즉 뇌 MRI상 작은 부종이나 미세 출혈이 생기는지 꼭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상당수의 아리아는 무증상이지만은 아두카누밥 연구에서도 증상이 있는 아리아가 보고가 되었고 특히 아두카누밥 고용량을 사용할 때는 전체의 12% 10명 중 한두 명 정도에서 증상이 있는 아리아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두카누밥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연구 대상은 아밀로이드 펫에서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된 경도인지 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CDR-SB 스코어의 변화는 아두카누밥군이 1.35점 증가, 플라시보군이 1.34점 증가해서 약 0.4점 정도, 0.39점 정도 아두카누밥이 좀 호전이 약간 임상 플라시보에 비해서는 약간 스코어가 좋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적 유의성은 있었으나 임상적 유의성은 아직은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CDR-SB 스코어로 임상적 유의성, 임상적으로 호전될 정도로 CDR-SB 스코어가 좋아지는 것은 1에서 2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0.3점이나 0.4점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고용량 아두카누밥을 사용했을 때 증상이 있는 아밀로이드 관련 비정상 영상 소견인 아리아가 한 8명에 1명 정도 발생하였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두카누밥 다음으로 모노크로럴 안티바디 제제가 임상시험이 된 것은 레카네맙이 있습니다. 레카네맙은 아두카누밥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보고되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레카네밥은 알카네밥 RCT는 50에서 90세 사람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시행이 된 임상시험이고 레카네밥 정맥주사를 2주마다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1차 종료점은 CDR-SB 스코어였습니다. 레카네밥을 사용했을 때 플라시보군의 CDR-SB 스코어와 레카네밥군의 CDR-SB 스코어의 차이는 0.45점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밀로이드에 대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주사제의 제일 큰 부작용인 아리아의 경우는 플라시보에서 1.7% 발견이 되었는데 레카네밥군에서는 12.6%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카네밥도
플라시보에 비해서는 CDR-SB 스코어를 0.45점 정도 호전은 시키긴 하지만은 여전히 아리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리아는 12.6% 정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두카누맙과 레카네맙 연구 결과를 한번 비교로 보겠습니다. 아두카누맙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던 이머지 연구에서는 CDR-SB 스코어의 변화가 0.39점 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레카네맙 연구에서는 CDR-SB 스코어의 변화값이 레카네맙군에서 0.45점 정도 좋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 임상시험을 효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면 0.39점이나 0.45점 대신 아두카누맙 사용군에서 인지기능이 22% 좋아졌다라든가 레카네맙군에서 인지기능이 27%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변화율로 나타내면 마치 꽤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CDR-SB 체인지를 따지게 된다면 아두카누맙군은 플라시보에 비해서 나빠지는 게 조금 덜해서 0.39점 정도 덜 나빠졌고 레카네맙 주사군은 플라시보에 비해서 조금 덜 나빠져서 0.45점 정도 덜 나빠졌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결과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아리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레카네맙이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레카네맙 투여를 받았던 분이 뇌졸중, 세레브럴 임파크가 생겨가지고 TPA, 트롬보리틱 테라피를 받았는데요. 레카네맙 투여 후 트롬보리틱 테라피를 받은 사람에서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사망한 케이스가 2케이스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카네맙 사용이 확실히 아리아를 증가시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은 과연 이때 발견되는 아리아가 뇌출혈 증가 같은 그런 임상적으로 중요한 합병증까지 생기는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불명확해 했는데 레카네맙 주사 후에 실제로 이렇게 뇌출혈이 생겼고 2케이스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확실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BMJ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레카네맙 주사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CDR-SB 스코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1에서 2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레카네맙을 준다 하더라도 실제 플라시보에 비해서 점수가 호전되는 것은 0.42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와 함께 아리아의 문제가 있는데요. 12.6%에서 아리아가 생겼는데 실제로 심각한 것은 레카네맙 주사를 맞고 나서 세레브럴 임파크가 생겼고 트롬보리틱 테라피를 한 2케이스에서 뇌출혈로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BMJ 사설을 쓴 에디터의 결론은 임상적 유의성이 아직은 좀 떨어지고 안전 문제, 아리아의 문제도 10명 중 한두 명에서 생기고 실제로 이 아리아가 뇌출혈과 사망까지 유발한 것이 2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사설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서 기대되었던 레카네맙과 아두카누맙의 임상시험 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임상적 유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